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사찰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광주시는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낸 반면 인사에서는 잡음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생태계 교란종인 미국가재 퇴치에 나섰지만 퇴치 방법은 단순하고 예산도 적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의 광륵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넘어 전북, 경기도까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륵사 사찰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 포함해 광륵사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여기엔 전북 전주와 경기 파주의 신도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확진자 8명의 공통점은 방역수칙이 지켜진 종교 행사나 강의가 아닌 36번 확진자인 스님과 모두 개별 면담을 했다는 점입니다. 차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신 분들이 지금 양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광륵사를 찾아 스님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신도는 모두 76명, 10명 중 1명꼴로 확진을 받았는데 타 지역 방문자 30여 명 중에 10여 명은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돼 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파악된 접촉자는 광륵사 측에서 알린 숫자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고 신도는 아니지만 사찰을 찾은 방문객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부터 2주간 광륵사에 대해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간 감염예방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광륵사를 찾은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고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다 확진자들의 동선이 다중이용시설과 겹쳐 방역당국이 2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광주 광륵사와 관련된 확진자지만 N차 감염 의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륵사를 방문하지 않은 광주 37번 확진자와 전남 22번, 23번 확진자들은 광륵사를 방문한 확진자들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륵사 승려인 36번 확진자가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파주와 전주 확진자 등과 면담을 했다는 것 외에는 이들 중 누가 최초 확진자인지 또 어디서 걸려왔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목포의 전남 환자분하고 광주의 자매 2분의 동선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스님하고 가능성은 두 곳을 다 두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인 42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 방역당국은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점도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2번 확진자는 광주 북구 독림동의 푸른 꿈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일을 했고 34번과 37번 확진자들은 병원과 사우나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일부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지역사회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2차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다행히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접촉자 700여 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21번째, 22번째, 2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723명. 지난 27일부터 이뤄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은 모두 61명. 전남 확진자의 가족 4명과 맑은샘 내과 의료진 2명, 청소년 문화 공동체와 권투학원 등에서 중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55명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하당 중학교는 다음 달 3일까지, 인근 17개 학교는 다음 달 1일까지 원격 수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 전부 음성이고요. 저희 도역학조사관이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데 광주하고 지금 역학 관련을 계속 저희가 아직 전남 21번째 환자의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광주의 광륵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목포시와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4개 시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중심도시처럼 경제적 성과는 뚜렷한 반면 인사 잡음과 소통 부족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용섭호의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를 김철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4%는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용섭 시장의 지난 2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 등에 습관적으로 붙었던 지지부진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반대하는 단체를 설득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이끌어냈고 좌초 위기에 빠졌던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계를 설득해 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가 달립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추진과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를 도입한 것도 성과라 할 만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은 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다른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한 민선 7기 이용섭표 경제정책입니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 광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공원 사업. 공원을 지켜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용섭 시장 동생이 민간공원 건설사로 선정된 호반건설로부터 알선수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과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초의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습니다. 비록 이후에 사과했지만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에게 이용섭 시장이 했던 버르장머리 발언은 관료주의의 우려를 낳았던 대목입니다. 시민단체는 이용섭 시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며 다른 각종 인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를 줄이기 위한 요구를 했었고 그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다시 의견을 접으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님께서의 인사권 행사의 철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적인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앞으로 2년은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해남 솔라시도 프로젝트 구성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인 98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설비와 306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춘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축구장 190개 면적인 158만 제곱미터에 조성됐는데 연간 2만 7천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발전소 부지 안에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개발 비전을 담은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썬가든도 들어섰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공원화되지 않은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땅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이런 땅의 규제를 없애는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도시공원 실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 정대경 공원 녹지과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됐던 건가요? 2020년 6월 현재 우리 시 도시공원은 총 648개소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994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7월 1일 일몰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원은 25개 공원입니다. 약 1,100만 제곱미터인데 전체 공원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역 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광목공원은 지난해 말 공원에 해제를 했고, 그래서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15개는 저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9개 공원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공원이 9개인데요. 이곳들의 공원은 어떻게 개발되고 보존되는 건가요? 민간이 참여하는 공원 사업을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은 30% 이하로 아파트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 민간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 방향을 정하고, 그런 결과 이제 9.7%라는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낮은 비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공원을 많이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지난해 7월 26일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해인 2018년부터 제안서 공모, 또 평가, 또 심의위원회 자문 이런 걸 거쳐서 작년 7월 10일자로 제안 수용 통보가 됐습니다. 제안서 접수 당시 이 민간 사업자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이제 6.8%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비공원 시설로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93%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7월 26일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그 분양가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국토부 또 주택도시보조공사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심사할 때 민간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 지금까지 진행 과정, 또 공익성 등을 감안해서 모두 제도 개선이나 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건의하는 상태고, 사업자 측에는 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인한 또 회사 측의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제출이 되면은 그에 맞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보상 문제도 아직 다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토지 보상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공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상 협의가 구성돼서 감정 평가업자까지 선정 완료된 데도 있고 현재 그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일단 준비가 된 것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 소유자분들과 협의 보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만큼 사업자가 수익이 적게 되면은 보상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시 정대경 공원 녹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산강에서 성인 손바닥 크기만한 가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인데 환경당국이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치 방법이 단순하고 예산도 적어서 효과적인 퇴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방수복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영산강 바닥을 뒤지고 다닙니다. 지난해 10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 가재를 잡기 위해 설치해둔 포획틀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석천 등 영산강 유역에서 잡힌 미국 가재는 모두 240여 마리. 지난 2018년 나주에서 첫 발견된 이후 영산강 본류 쪽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예방 차원에서 퇴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얘들이 습관이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 밑에 구멍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굉장히 그런 이 농작물에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가재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종 갑각류는 이 바이러스의 면역이 약해 폐사될 위험이 높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한 번에 200개가량의 알을 낳는 특성 때문에 토종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퇴치 방법은 단순하고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현재 미국 가재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포획틀을 이용해 잡는 방법뿐이고 한 해 예산도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미국 가재의 유입 과정과 분포 등 전주기 관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단발성 포획 작업만 이루어질 뿐 유기적인 대응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유럽에선 미국 가재가 토종 가재를 밀어내고 곰팡이를 전파하는 등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만큼 효과적인 퇴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해바라기 센터는 최근 15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피해자는 1,600여 명으로 전체 피해자 가운데 59%가량을 차지했고 청소년 피해자는 3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가해자 중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지난 10년 동안 64%에서 78%로 증가했고 가족과 친족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라 말의 고승으로 광양 백계산 옥룡사의 자리를 잡고 후학을 지도한 걸로 유명한 분인데요. 지난 96년 발견된 도선 스님의 유골은 당시 승려들의 장례 풍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신라 흥덕왕 때 태어나 선승의 길을 걸으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던 도선 스님. 음양지리설과 풍수상지설을 고안해 풍수설의 대가로 알려졌으며 국사와 왕사로도 추대됐던 고승입니다. 광양 옥룡사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선 스님의 유골은 1996년 물에 잠긴 채 발견됐는데 뼈의 구성분이 삭은 지 오래되어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풍수지리학자가 이 유골이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동문선에는 신위를 모실 탑을 옥룡사 북쪽에 세우라는 유훈을 따랐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실제 유골이 묻힌 곳은 현재 발견된 장소에서 북쪽으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도선 국사님의 풍수지리에서 강의가 있는데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고 바로 올라와서 그 글대로 해석을 하고 찾아보니 바로 이 장소란 걸 그때 깨닫고 새롭게 유해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GPR 탐사 결과 이 지하 4m의 인위적인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물체를 탐사하는 GPR 탐사 전문업체 역시 석관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반이랑은 약간 양상이 틀려요. 뭔가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 형태예요. 석관이나 그런 종류의 나타나는 그런 반응. 유골의 진위는 발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 광양시는 문화재청에 발굴을 위한 현상 변경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권이 이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사 결과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조 전형 지원자들의 출결 성적을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입학관리위원회는 어제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경된 전남대 입학 전형에 따르면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실적 위조 전형 지원자들은 출결 성적이 모두 만점 처리되고 전형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오는 7월 1일 개원을 앞둔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1급 사무처장 1명과 일반 직원 6명 등 모두 7명을 경력직으로 공개 채용합니다. 경력직 7명은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 사무처를 이끌 핵심 인력으로 기존 복지재단 소속 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광주시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긴급 복구반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 시설보수업체와 함께 긴급 복구반을 꾸려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교통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CCTV를 통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호우가 시작될 경우 남구 무등시장 등 16개 침수 취약 지역의 교통신호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깨를 7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타랑깨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전거 대여 후 목적지와 가까운 정거장에 반납하는 형태로 한 번 대여하면 90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엔 3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7월 말까지 타랑깨 회원 가입을 하면 2주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위치와 정류장 위치는 타랑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허들 여왕 정혜림 선수는 여자 100m 경기에서 13초 65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육상 단거리 기대주 모일화는 400m에서 46.68로 1위를, 김명하는 멀리뛰기 경기서 7.61m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남자 대학부 하키대회에서는 조선대가 제주국제대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자타공인 배달의 신 최배달이 80년 5월 광주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소리꾼 최용석의 1인 판소리극 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출연자인 최용석 씨의 어릴 적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하는데요.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예매할 수 있고 광주 시민은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명품 면세백화점 임팩트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4인 작가 초대전 동행을 엽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처럼 동행하는 4명의 지역 작가들이 모였는데요. 꽃과 나비를 그린 작품들과 활짝 웃는 아이들,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